자, 이제 파견법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파견법. 9쪽이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1차에서 중요하고 2차에서도 뭐 중요한, 올해 2차 문제로도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런 문제였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고 있지만 2차까지 감안하시면은 최근에 2차 문제는 상당히 독특하게 기본적인 판례들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최신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문제가 돼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판례가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판례들. 그러니까 중간에 구석이 끼어 있는 이제 방구석 판례라고 이제 방구석이 끼어 있긴 한데 여전히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문제를 낼까 싶은 그런 판례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은 한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몰라요.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용으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파견법. 자, 파견법은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볼 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이게요.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특별히 이게 구조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게 구조가 중간 탁치에 배제되죠. 중간 탁치. 그러니까 취업하거나 취업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영리를 취득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간에 끼어드는 게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법률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법률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 법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파견법, 또 한 가지가 직업안정법. 자, 둘 다 우리 1차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직업안정법은 이제 오시면 모르겠지만 직업 소개하는 법이에요. 직업 소개하면서 돈 받거든요. 그때 직업 소개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있는데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이게 신고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경우니까 허용해 주겠다. 이해 두고 있는 거죠. 파견법 여기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파견법이 연역으로 따지면 98년도 7월 1일자로 이게 시행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딱 보시면 IMF 이후에, IMF. 우리나라는 IMF가 우리 사회 경제 환경이나 조직들을 완전히 바꿔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기간제법, 파견법 다 시행이 됐고요. 뭐 교노조법도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자, 파견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구조가요. 여기에 파견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과거에 금지했냐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있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파견 사업주라고 그러죠. 파견 사업주. 자, 이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고용을 했으면 내가 사용도 해요. 고용도 했으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용했는데 파견 업체가 나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즉 파견 업체가 나를 지휘 감독하진 않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저희들이 사용 사업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업주와 이 파견 사업주가 파견업체하고 이 사용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야, 당신 근로자를 우리 회사에 파견 보내줘. 그럼 우리가 이제 파견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주에게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고 이 사람을 파견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나를 지휘 감독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겁니다. 고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파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견하고 조금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급이라는 용이 나옵니다. 도급은 뭔가 하면은 요게 제조업종은 상시 파견을 못해요. 제조업종에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데는 파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데 조금 위험을 전가를 시키고 싶어요. 혹은 위험을 분산을 시키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원하청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청업체가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게 아니고 위험한 일을 보통 맡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겁니다. 파견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원청, 하청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데 파견 계약이 아니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요. 민법에 나오죠, 그죠? 이제 일의 완성의 목적으로 해서 일을 완성해주면 돈 주는 이런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도 하고 사용도 하는 거예요.
요게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고 이 두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죠. 요런 유형이 이제 주로 이 간접고용에서 등장하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파견과 도급.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건 나중에 좀 보고 요게 2차형이고요, 실제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1차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과거에 금지했단 말이에요. 왜 금지했냐면 이걸 과거에는 98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이걸 중간 착취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용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나를 고용도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고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용에 사용하면 돼. 근데 고용은 딴 사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직접 다이렉트로 고용했으면 뭐 줄돈이 100이 있으면 내가 100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20이나 30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한표는 돈은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IMF를 거치면서 이런 용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준 겁니다. 원래 안 좋은 게 퍼지게 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완전히 금지한다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양 퍼져 있는 거 약간 일부 양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법은 양성화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일부의 파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법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양성화를 시켰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유형 자체는 안 좋은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파견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파견 업무를 이제 정해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시 파견이 있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상시 파견은 뭔가 하면은 그냥 뭐 이유 없이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법은 어떻게 했냐면 요거까지는 뭐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론적인 이유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파견 대상 업무를 정해놨어요. 대상 업무. 대상 업무를 정할 때 모든 업무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파견 천국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김밥 천국이 아니고 이게 뭐 편하잖아요. 원청 이 업체에서는 뭐 편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돈도 조금 이제 절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가 위험하다 그때는 우리 회사의 정규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아니고 파견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니까 위험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니까 파견이 엄청 퍼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시 파견은 모든 업종이 아니고 일부 업종에만 제한을 시키고 있는 업무에만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상시 파견은 32개 업무에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32개 업무. 여기 이제 보통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파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리스트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가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고요. 자, 이거 뭔가 하면은 네거티브 리스트는 요거는 파견 안 돼. 이거예요. 나머지는 파견 다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지티브. 요것만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것만 된다라고 하는 파지티브 리스트를 32개 업무로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2개 업무로 제약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안 돼요. 즉 생산직은 이걸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에게 상시 파견 허용하게 되면 진짜 파견 천국 대역이에요. 이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막고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게 상시 파견이 아니고 아주 임시적인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임시 파견은 다 가능해요. 이게 32개 업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에 가능합니다. 임시파견은 절대 안 되는 업무 몇 가지를 빼고서는 다 가능하다. 한마디로 임시파견은요, 제조업 정도 가능해요.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임시파견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에. 임시파견은 출산했어요. 이걸로 질병을 얻었습니다. 부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생겼어요. 그때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파견이 임시파견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회사 보니까 뭐 여름만 좀 바빠요. 그런 경우에 여름만 바쁜 경우에 여름에만 사람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여름에만 이제 이 파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다 가능합니다. 절대 파견 안 되는 업무를 빼고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임시 파견이 이게 반복이 되면요 거의 상시화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공단 가보시면요 생각보다 제조업종인데 파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된다 그랬는데 임시 파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사업장 가서 한 3개월 파견으로 하다가 B 사업장으로 옮기고, 그럼 B 사업장에서 파견하다가 또 C로 옮기고, 또 A로 오고, 이게 거의 뭐 돌려막기식으로 이 파견하는 구조가 임시 파견 구조입니다. 원래 제조업종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임시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허용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임시 파견할 때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으면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임시 파견 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시 파견은 이게 말 그대로 예외적인 건데 악용될 수 있으니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세요.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것들은 뭐 제가 요약을 해둔 거지만 절대 파견 안 돼요. 이건 임시 파견도 안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임시 파견도 안 된다. 첫 번째가 건설. 건설은 이제 마찬가지로 파견 허용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건설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 이거 뭔가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역 업무입니다. 하역 업무. 예, 이제 부산 항만, 이제 군산 항만 같은 데 가시면 하역 업무를 노동조합이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예, 그거는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 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거 맡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 다음에 선원들의 업무, 이런 것들 배제시키고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뭐 각종의 의료 관련된,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업무들도 절대 파견 금지 업무로 이제 만들어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견을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상시 파견. 파견. 이거 뭐 무한정하게 되는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1년 안에 해야 되고, 파견을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해가지고 최대 기간이 2년 초과 만듭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 없어요. 이제 1년 했다가 2개월 했다가 3개월 했다가 이런 제한 없는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하면은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원래 사용사업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파견사업체 근로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사업체 네가 2년 초과해서 사용할 정도면은 네가 고용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임시 파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출산 질병 부상이었죠. 출산 질병 부상 때문에 결혼 발생한 케이스. 또 한 가지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케이스. 자, 여기서는 질병 부상과 뒀을 경우에는 파견 기간을 이제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유 해소 기간.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부상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파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밑에까지 더 하고 왔겠습니다. 하나 안 했네요. 상시 파견. 여기서 2년 초과 고령자 예입니다. 고령자 제외. 몇 살일까요? 내가 고령자란 말씀입니까? 이제 맞아요. 55세.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 고령자가 아니고 법적인 고령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고령자는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파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많이 채용하세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뒷장으로 가시면은 10쪽입니다. 자, 그러면 임시 파견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냐? 출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요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만 파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상당한 근로자가 돌아왔는데 파견하고 있다. 그때는 의무 위반한 거죠, 그죠? 이게 끝났는데 파견하고 있다. 위반 시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법 파견이 됩니다. 직접 고용해야 돼요. 이거는 불법 파견이에요, 불법 파견. 불법 파견할 경우에는 자,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일시적 간헐적은 짧게 하는 겁니다. 아주 급할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이네. 더하기 1회 한정해서 3개월 이내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더하기 3개월인 거죠. 최대 한도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파견 보낼 때는 최대 6개월까지만 파견할 수 있고 6개월을 초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한 거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간을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요. 무조건 불법이 되게 되면 고용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는 상시 파견은 2년 초과하면 고용해야 되고 이제 임시 파견은 결혼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에서의 필요한 기간이 끝났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때도 고용해야 되고 간헐적인 사유는 이제 6개월 지났는데도 고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그때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견은 역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파견하고 있다? 그때도 불법이 되는 거죠.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되는 즉시로 고용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쪽의 그 표 안에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놨죠.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인 경우에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견 근로자가 나는 고용을 원치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때는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것도 작년도 2차 문제형으로 나왔던 형태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이게 2차용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1차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고용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사용사업주가 있으면, 사용사업주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그냥. 표를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용사업주가 자, 이제 나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제. 불법 파견했을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자, 이 파견 근로자를. 그런데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과거의 파견법은 불법 파견하게 되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고용 의제 조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불파견하게 되면 네가 고용 안 했더라도 그냥 고용한 거로 볼 거야 이게 이런 조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항은 그게 아니고 바뀐 거죠. 고용 의무로. 고용한 것으로 보겠다가 아니고 네가 고용해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예요? 고용 안 하면은? 고용 안 하면은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고용 안 하면 과태료 있어 이렇게 했어요. 과태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 안 하면 과태료 내면 되는 거네. 그러면 저는 과태료 낼게요. 고용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내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고용 의무 조항은 그런 거 아닌가요? 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의무가 뭐냐 이 조항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이거는 고용 의무니까 공법적인 문제인 거다 이게. 안 내면 공적으로 과태료 내고 끝내는 문제. 이런 공법상의 의무 조항이다. 즉 사법적인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자의 어떤 권리 관계를 정한 게 아니고 그냥 고용 안 하면은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끝나는 이런 조항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업적인 권리 조항이다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너하고 너 사이 고용 의무 안 하면은 국가에 대해 과태료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둘 사이에 권리도 되는 그런 조항인 거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특별히 청구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조항을 이제 판례에서는 만약에 불법 파견했는데 고용 안 하게 되면은 네가 고용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사업주가 너를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그게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 그럼 네가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 안 하게 되면 이게 이 파견 근로자가 법원에 갈 수 있어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나를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대신 판결 내려주세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고용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사업주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서 좀 내려주세요 하게 되면 법원이 판결 나오게 되면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조항이 아니고 사업적인 권리조항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법 파견이 됐습니다. 상시 파견인데 2년을 초과했다.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을 보냈다. 혹은 허가받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이게 불법 파견이죠. 이때부터는 고용을 해야 돼요.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간 거야. 법원에 가서 이것 좀 판결 내주세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자, 원래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안 할 경우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 고용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회사가 고용 안 했더라도 판결로 고용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부터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시기가 있잖아요. 불파견했으니까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기부터 고용 실제로 할 때까지 요때까지에 대해서는 고용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았으니까 임금 상당의 임금은 안 해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구조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파견해야 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판결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용관계는 성립된 거다. 그 전까지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작년도 2차 문제로 나왔던 그 판례인 거죠. 여기 어떤 판례인가 하면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여기가 도로공사. 여기가 이제 그 도로공사 보시면 톨게이트에 창구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어떤 수납업무하는 업체. 이 둘 사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무시하시고요. 파견으로 인해서 그냥. 그러니까 불법 파견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법 파견을 이해됐다. 그래서 요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의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불법 파견이면은 도로공사가 이분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 업무. 지금은 즉시 고용해야 되는데 과거법에 따르면은 불법 파견했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야 됐어요. 지금은 불법 파견되면 바로 고용해야 돼요. 과거에는 2년을 초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안 했고 이분이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사직을 했어요. 용역업체가 저를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로공사가 아니 이 자기들 업체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니까 제가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사직했는데 스스로 해고당했는데 뭐 해고된 이 회사가 해고했는데 제가 이 사람 고용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직접 고용 의무는 너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사직을 해고를 했건 이 사람 업체에서 사직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고용해야 될 의무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설사 이 업체에 사직을 했거나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고용해야 될 의무는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 이분이 사직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봤지만 내가 고용되지 않겠습니다.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할 의무가 없잖아요. 이거예요. 아까 봤지만 명시적으로 내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가지고 당신한테 고용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 용역업체에서 사직했다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고용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2차 문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뭐 나올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도로공사 판례는 뭐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8월달에 나왔지만 좀 급하게 나왔지만 바로 2차로 나왔던 재작년도 8월달에 나왔죠. 1년 뒤에 바로 기출된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뭔가 하면은, 제가 급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따뜻하네요. 제가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고용을 했어요. 사용사업주가. 고용하게 되면, 이 고용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나 줘야 되는 거냐, 이게. 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근로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요 사용사업주, 여기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지급처를 적용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이미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이 파견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거예요. 없을 경우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어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낮추지 마세요. 있으면은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맞춰주시고요. 없을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3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죠? 노력 의무. 만약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그때는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노력 의무. 그 다음에 5번은 파견 사업은 잘못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허가제. 여러분들 행정법에 보시게 되면 허가는 금지된 것의 해제입니다. 원래 안 되는 거지만 풀어준 거야,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야, 이게요. 허가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풀어주는 겁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할 때나 중요사항 변경할 때 허가 필요하고, 뭐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의 변경 시에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신고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까지 허가받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허가 3년까지 또 갱신허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3+3의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파견사업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겸업이 금지가 되는 사업이에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이나 중매행위업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명의대여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자법에서 봤던 노동자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회사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어요. 파업하고 있는 경우에 이미 있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당해사 관계 있는 자니까. 그런데 이 파업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새롭게 파견 보냈다. 이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쟁행위 때문에 파견 보내는 거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고 후에 2년 동안은 파견을 금지한다. 만약에 노조나 과반수 대표가 동의하게 되면은 6개월로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2년 동안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고요. 차별 문제는 동일합니다. 차별 문제는 동일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차별받고 있으면은 역시 시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른 것만 말씀드리면은 비교 대상 여기가 파견 근로자가 있고 누구랑 비교를 될까? 누구랑? 사업주가 2명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사용사업주 동종 유사업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이 파견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6번이죠. 그죠? 비교 대상. 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용자는 2명이죠. 파견사업주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사용사업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에서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계약 문제, 임금 문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휴일 문제, 휴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각종의 계약상의 책임이라든지 혹은 형사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2명이에요. 이 사람도 사업주고 이 사람도 사업주거든요. 그럼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둘 다긴 한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구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문제와 임금 문제는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계약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돈 주는 것도 이 사람이 돈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임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파견료를 주고 이 사람이 임금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임금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는 요거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상대적 책임을 지게 되고 대신에 몇 시간 근로할 거냐, 나한테 휴일 어떻게 줄 거냐, 휴가 어떻게 줄 거냐, 이것들은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한 문제는 사용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를 가는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연차휴가 갔을 경우에 돈 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7번 문제고요. 또 하나 이해할 게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배려 의무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나왔으니까 정리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조금 제가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로자로서는 이제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표현하죠. 주된 의무. 자, 그런데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주된 의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로계약의 특성에 의해서 근로계약상의 부수 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상의 부수 의무. 그래서 근로자로서는 성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사용자로서는 배려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배려 의무의 대표적인 내용이 안전배려 의무죠. 자, 일을 할 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배려해서 일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안전배려 의무를 이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거냐? 부담해야겠죠. 그죠?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사업주는 분명히 계약상의 사업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계약상의 보통 의무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용사업주는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게 7번이죠. 맨 밑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금도 연대 책임을 만들어놨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기책사유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료를 지급하고 임금을 주는 구조인데 임금을 안 지급한 거예요. 임금 지급하면은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안 주는 바람에 내가 못 준 거다 하게 되면 연대 책임지도록 그렇게 담보력을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연대 책임 부과를 시켜놨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사용자 책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이 나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각종의 유해 위험 작업, 각종의 여러 가지 보건 책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거냐? 이 문제는 원칙은 일을 시키고 있는 사용사업주겠죠, 그죠? 이 사업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건강진단, 특별히 일반 건강진단이에요. 그냥 보통 하는 이런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띄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사용사업주,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판례도 올해 작년도 2차 문제로 나온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2차형이긴 한데 요거죠.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통 이제 원청, 하청 관계에서 제조업종은 원청, 하청 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파견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시 파견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옛날에는 특별히 그 사내 하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청회사 안에서 이 물건을 납품하는 구조, 혹은 원청회사와 함께 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내 하청이다 보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있을까요? 지시하기 편한 거죠, 원청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구조인가 하면은, 원래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서는 법률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을 마치 자기의 근로자인 것처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면 저희들이 사용으로 사용.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구조가요. 고용은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사용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죠? 파견 구조죠. 그렇죠? 파견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거거든요.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종의 생산 공정 업무는 상시 파견을 못해요. 허가도 안 해줘요. 허가받지 않은 파견, 이게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불법 파견되게 되면 다른 말로 위장 도급이라고 그러죠. 도급을 위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 업무. 그럼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 이게 불법 파견이 맞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과연 이게 적법한 파견인 거냐 도급인 거냐? 반대죠. 적법한 도급이냐? 아니면 불법 파견이냐? 이걸 판단을 해서 이 직접 고용 업무가 발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 단순해요. 하청회사가 지휘감독했으면 적법한 도급. 만약에 원청회사가 지휘감독했으면 불법 파견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판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 기준은 첫 번째는 형식이 아니고 실질 마찬가지로 이게 도급계약이냐 파견계약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판단하겠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 첫 번째 실질 판단의 원칙. 두 번째로는 누가 지휘감독하고 있냐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제3자 그러니까 원청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파견인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원청회사가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청회사의 작업장에 편입이 된 것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옛날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원청회사 근로자, 여기에 하청회사 근로자,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 바퀴를 갈고 있고 이분들은 왼쪽 바퀴를 갈고 있고 실제로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을 위한 독자적인 어떤 도급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함께 하고 있다. 이건 뭐 지휘감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거죠고요. 반대로 만약에 하청회사가 지휘감독하게 되면 이건 뭐 적법한 도급이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결정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채용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냐. 만약에 결정권을 하청회사가 행사하고 있으면 도급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업무가 진짜 도급계약이다 이게. 원래 도급계약인 거니까 이 맡은 업무만 하고 있다. 우리 업무만 하고 있는 거다. 이 업무만 해주면 돈 주는 거다. 이런 계약인 경우에는 역시 도급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급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죠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청회사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냐.
말 그대로 이제 원청회사에 그 설립이 흘려가지고 원청회사가 없으면 일 못하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 독자적인 기업 조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냐, 이걸 판단해서 이게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1차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잠깐 12쪽보다 조금 뒤로 또 올게요. 14쪽으로 오겠습니다. 14쪽. 14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쪽에 4번 문제. 자, 시간은 한 4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나머지 문제들도 시간 되실 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문제죠. 나름대로 함정도 있고 그래서 뭐 함정이 아주 지저분한 함정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첫 번째로 허가받지 않았죠. 허가받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불법 파견. 그래서 허가받지 않았다. 역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은 불법인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해 보세요 이거예요. 기역은 불법. 자, 니은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운영 업무는 원래 상시 파견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임시 파견 가능해요. 임시 파견 안에서 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혼 초간, 그러니까 이게 그 사유세 필요한 기간 동안을 오버했을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거지만 그 안에 있을 경우에는 적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고용 업무가 발생하지 않죠. 적법. 디귿 리을은 뭐 저희들이 한 팁이죠. 감사하게도 건설공사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죠? 이거는 절대 금지 업무에 포함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결혼 발생이건 뭐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은 직접 고용해야 되는 불법 파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6쪽 여셔가지고요. 16쪽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노무사 기출이 잘 안 됐던 것들, 그런 것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6번도 한 시간 될 때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7번만 풀어보겠습니다. 7번. 이것도 한 30초 정도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7번. 자,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견사업주가 이제 원래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용사업주가 이 귀책 사유로 임금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연대에 책임진다. 이 내용이 있었죠. 1번 맞고. 자, 2번은 휴가는 사용사업주지만 휴가에 대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거 맞죠, 그죠? 3번은 3, 4번은 산업안전보건법. 이 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에 대해서만 파견사업주로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견에 대한 법도 좀 문제를 푸시면 뭐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견까지 보고요. 이제 그 다음 법부터는 좀 더 빨리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2차까지 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좀 상세히 가야 됩니다. 1차로 끝나는 법이 아니니까. 나머지 법들은 2차로는 안 나와요. 이 산안법이 2차로 들어가긴 한데 산안법을 2차로 내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부담스럽고. 만약에 산안법이 2차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항 잘 보셨다가 조항을 그냥 약간 버무리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차형으로 이해하고 나올 것 중심으로 찍어가면서 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산안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